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좋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이거 이제 AI 스피커죠, 이게. 네. AI 스피커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에코가 지금 압도적 강자예요. 여기는 이제 70%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구글 홈이나 애플 홈포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미미한 그런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뭐 보게 되면은 SKT라든가 삼성전자, KT,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서 다 지금 들어와서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만 하더라도요. 벌써 미국에서 1억 대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많이 깔았고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 지금 가정의 한 25% 정도가 이 AI 스피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또 여러 대를 또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가정에서 방마다 하나씩 혹은 뭐 개인마다 하나씩 뭐 이런 식의 개인 비서 형태의 그런 식의 그런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스피커 시장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근데 AI 스피커 시장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하드웨어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가전 시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AI 스피커는 이 빙산의 일각인 거죠. 물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 사람과 인터페이스하는 조그만 단말일 뿐인 것이고 결국 이 시장을 좌우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음성 비서입니다. 결국 이제 아마존도 아까 말했지만 에코라는 디바이스가 있지만 아마존의 알렉사가 결국은 이제 음성 비서의 이름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어시스턴트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애플에는 시리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음성 비서인데, 이 음성 비서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 성능이 결국은 전체 이제 이 음성 비서의 그 품질을 지금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어온 어떤 질문, 음성이 있으면은 이 음성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클라우드에 가서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단말기에다가 그 말을 이제 전달해주고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음성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성 비서의 이 퀄리티가 결국은 이 시장의 이제 이 에센스인데 그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단말기 시장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애플도 보면은 애플 홈포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5% 미만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오해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로봇과 드론인데요. 이 로봇 시장은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로봇, 아틀라스라는 로봇 자체가 백덤블링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제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놀라운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 로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율주행보다도 오히려 앞으로는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의 그 확장형 단계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9월 말에, 이번 달 9월 말에 AI 데이 때 그 프로토타입이 지금 공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 정도가 되면은 상용화 계획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좀 멀리 이제 사실상 있다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시간표가 땡겨진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왜? 왜냐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지금 시간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가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거기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라든가 아마존 키바 같은 물류 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들도 이제 한 20만 대 정도가 지금 아마존의 창고에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과 협업하는 협동 로봇 이것이 좀 많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작업 공간에서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계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타겟도 정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문을 닫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리싱크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뭐 문을 닫았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벡스라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는데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시범을 보게 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로봇들도 이제 나왔었던 거고, 다음에 이제 독일의 쿠카라든가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 같은 그런 기업들이 어떤 조립용 그런 그 협동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팔, 로봇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들에서 특화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드론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우리 그 평창 올림픽 때 20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마 드론으로 이제 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인텔의 작품이었는데 그때 동원됐던 것이 한 1200개가 넘는 드론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이 상용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뭐 이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원격 조종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까지도 이제 자율 비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저 스카이디오라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인지를 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우회 운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깃이 정해지게 되면 그 타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 촬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목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년에 미국 육군과 이 계약을 했는데 수억 달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타트업인데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서 가장 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는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드론 시장의 한 25% 정도는 농업용 드론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드론이라든가 로봇의 활약이 앞으로는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네.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드러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음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록들이거든요. 다 이게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이 활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무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그 분야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의료 영상 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한 90% 정도가 영상 데이터예요. MRI라든가 CT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그다음에 뭐 현미경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의 거의 90%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퍼펙트 매치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식 기반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게 IBM 왓슨 같은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냥 의료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다 탐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 사람은 폐암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방인 것 같아. 그런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 기반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사실은 거의 페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IBM에서, IBM 왓슨 의료 사업부를 이제 매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코업을 했던 여러 병원, 굉장히 큰 병원들이 있는데 미국에 그 병원들도 다 드랍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왜 그러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어프로치 자체가. 왜냐하면 이 데이터란 말이죠. 엄청난 이제 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의학의 전기 간행물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연구 논문 같은 거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때 누가 해야 되느냐? 의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이 어떤 그 IBM 왓슨의 확장성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없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체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의 분야는 이제 의료 생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피의 어떤 농도라든가 뭐 어떤 맥박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EHR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의무기록이라는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병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구글 같은 업체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브란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체 신호만으로 그 환자의 위급 상황 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90% 정도도 정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금 인공지능들이, 비즈니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헬스 분야에서 가장 큰 분야는 뭐가 될 것이냐? 신약 개발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요, 약품 개발 기간이 10에서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투자되는 투자비가 한 20억 달러 정도. 굉장히 큰 어떤 개발비와 시간이 들여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만약에 그게 페일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그 페일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구글이 이제 아까 이제 알파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알파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단백질의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그 기술들이요. 근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소픽스 랩스라는 그런 기업을,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CEO는 디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 그 양반을 안 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구글도 이제 신약 개발에 들어왔고 했는데 이제 어떤 딜로이트 같은 그런 이제 회사가 평가하기에는요. 헬스 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70% 정도는 신약 개발에 투자가 집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의 70%는 신약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만의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요.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투자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가지 이제 비즈니스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 분야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선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기업이 많다 보면은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특히 몇몇 기업은 정말 인공지능 분야에서 잘 선전을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 기업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제 책에는 이제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각각의 분야를 대변을 해요. 구글은 플랫폼이고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 아마존은 유통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분야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모바일이나 컴퓨터, 가전까지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SNS, 엔비디아는 반도체. 그러니까 업종이 다 다르지만은 이 업체들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내부 혁신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교체를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기존의 핵심적인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어떤 경영의 프로세스라든가 개발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거의 많이 바꿔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의 혁신이거든요. 이런 내부 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방향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이 확장을 이제 도모를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신규 비즈니스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력이 좋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조차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의료 사업 같은 거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 같은 거는 자율주행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레벨 5를 타겟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도 그걸 오픈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완벽주의죠. 완벽하게 주기 전에는 시장에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바람에 이 웨이모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표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내부 혁신과 어떤 그런 기초기술 연구 이런 데서는 압도적인 강자다.
그렇지만은 비즈니스에서만큼은 상당히 지금 이제 어떤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다. 타겟팅을 딱 하게 되면 자율주행의 A부터 Z까지를 다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 반도체, 심지어는 슈퍼컴퓨터까지. 네. 전체적인 그냥 이 그 수직적 통합을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뤄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가장 이제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플러스 지금 좀 있으면은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확장성 있게 지금 비즈니스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벨 5가 목적이 아니라 레벨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로, 3에서 4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베타 버전들을 높여가면서 뭐 예를 들어 100만 대에다가 이제 만약에 뿌린다 그러면은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이 테슬라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전략 같은데요. 인공지능 자체가 결국 데이터에 학습될수록 그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상당히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인공지능의 진행의 어떤 초기치가 있겠죠. 네. 그 초기치를 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장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인터페이스도 할 거고 환경과의 인터페이스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 군데 클라우드에 모여서 슈퍼컴퓨터에서 학습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우리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OTA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OTA로 모든 로봇들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큐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수준을 높여가지고 시장을 내놓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능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가장 좋은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하면 사실 또 두 패권 국가,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미국도 뭐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걸출하게 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 더 잘 준비 중인지 박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 견해라기보다는 네. 캐나다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일 먼저 꺼낸 나라였거든요. 캐나다가. 캐나다에 이제 그 고등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CIFA라고, CIFAR. 네. 여기서 이제 2020년에 전 세계 어떤 뭐 주요 국가들의 어떤 그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뭐 연구라든가 인재의 퀄리티라든가 뭐 국가의 정책, 데이터, 인프라 이런 뭐 어떤 응용 기술의 어떤 활용 여러 가지 한 8가지 측면에서 각 국가의 잠재력을 평가를 했어요. 결과는 뭐냐? 미국과 중국이 동등하게 7점을 받았습니다. EU가 8점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이제 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이후에 똑같이 국가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국가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잘 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과 미국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은가 이렇게 여쭤보신다 그러면은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많이 달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초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팔로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자라는 단계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대 자체가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정책대로 그대로 이제 동등하게 밀고 나간다 치더라도 초기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결국에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림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인공지능적으로 현재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지능은 아니거든요. 사람 같은 지능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죠, 상당히. 그리고 뭐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능이라는 건 이 모든 감각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지능에는 우리가 바라는 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은 뭐냐?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쓰는 것처럼 엑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 이 협의의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이 도구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으로 결국은 이제 그 시프트가 될 겁니다. 그 시프트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딥마인드 같은 기업이 되겠고요. 오픈 AI 같은 기업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초 연구로 들어서는 순간 사실은 이제 미국과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 어떤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기초 기술의 어떤 정도, 인력의 퀄리티, 인프라, 뭐 데이터, 그다음 영유 미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체제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어떤 닫혀져 있는 어떤 그런 체제에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제 떠밀리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그 민주주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기술하고 과연 어떤 체제가 이제 우수할 것이냐. 네, 그거 한번 보시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 문제점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 이제 잠깐 뭐 설명드렸었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던 인공지능은 아닌 거예요. 인공지능이란 말 안에 여러 가지 컨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일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지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파편화된 지능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만 대체한다든가, 귀만 대체한다든가, 입만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파편화돼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사건의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지능화된 자동화 도구다. 이런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이 개념을 잡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은 이제 데이터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양과 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퀄리티를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데이터가 적으면 사실은 학습이 덜 되는 겁니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현재 지금 가장 이제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데이터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공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확산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수집을 해본다면 굉장히 바이어스된 어떤 견해들, 그죠? 인종적으로, 뭐 성적으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편향된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도 똑같이 편향되는 거죠. 이런 이제 위험성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떤 대답을 탁 내놨어요, 인공지능이. 경영자가 그 실무자한테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그냥 인공지능이 그렇게 답을 내놨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Explainable AI라고 XAI라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제한적인 제약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습 데이터에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면은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온갖 종류의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 사진도 이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 얘도 고양이다, 쟤도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람은 그래도 쟤는 고양이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데이터에 반응을 그렇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의 어려움들인데 게다가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이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용을 전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폐암을 인식을 했던 것이 뭐 식도암이라든가 뭐 간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쓸 수 있느냐?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어떤 확장성의 결여가 일반화의 결여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막는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인공지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제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결국은 이제 그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제가 부딪히는 인공지능이 많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어떤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구글 그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기술인 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누적 적자가 한 10억 달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사업부 폐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왓슨 사업부를 해체를 했죠. 그 다음에 GE 같은 경우도 뭐 디지털 그런 사업부 같은 거를 매각을 결정을 했죠.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초거대 이제 기업들도 말이죠. 인공지능 비즈니스 앞에서는 이렇게 그냥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결국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비즈니스가 이제 완결을 해줘야 될 텐데 과연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것이 어디서 우리가 이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많은 제약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다 보니 제가 이해하던 인공지능이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틀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말이죠.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어떤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통합적인 이해가 없이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인공지능도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이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해라는 것이 인공지능 오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이런 오해에 기반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전략 혹은 이제 개인의 전략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이제 맞는 방향으로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에서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를 봤습니다. 밝혀서 인공지능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군. 그다음에 이것과 사업 비즈니스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기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략에 이거를 재구성해야 되는 어떤 단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오해의 폭을 줄이고 동일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각자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어떤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인공지능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도 많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긴 들었는데 인공지능의 현 주소, 그다음에 한계점,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미래 4차 산업 혁명의 먹거리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역시 분명히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석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